세상이 동화와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든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결말이 난다면 말입니다.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솔직히 제 결혼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하는 순간 알게 됐죠. 절대로 제 이야기의 끝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결혼식을 진행할 때부터 시누이는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레스가 너무 비싸네. 형편도 안 되면서 무리해서 사람들을 불렀네. 불만도 엄청나게 많았고 남편을 끌고 가서 둘만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뒤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였습니다. 바로 집들이를 하는 날의 말이죠. 이건 또 돈지랄을 얼마나 한 거야? 리모델링이라니. 돈을 아껴도 모자랄 판국이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부엌도 죄다 뜯어 고쳐놨네. 이거 새언니가 하자고 했어요? 시누이가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걸 뻔히 알지만 저는 참고 대꾸했어요. 워낙 오래된 곳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부엌은 너무 낮아서 설거지하기도 힘든 수준이었고요. 이 집 구할 때도 그 부분 때문에 엄청 망설였는데 그 정도는 감안해야죠. 아니, 제 말은 단순한 불편함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편에 맞게 하라는 거죠. 이해 못해요? 오빠가 공기업 다니긴 해도 벌이가 거기서 거긴데 저희 반반씩 비용 부담해서 크게 무리한 건 아니에요. 반반. 심지어 양심도 없네. 여기서 반반을 해요? 솔직히 이 정도 혜택 받았으면 양심상 본인이 전부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시누이의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대학 졸업 후부터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고 저축액도 남편보다는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초에 결혼할 때 저희는 집부터 혼수, 결혼식 비용까지도 모두 반반씩 부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 앞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때 남편이 끼어들어 말했죠. 민지, 너 그만 못해? 우리가 우리 돈으로 알아서 반반하겠다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오빠야말로 호구야? 왜 딱 잘라서 말을 못해? 야, 김민지! 그만하라고 했지? 아니, 내가 무슨 틀린 말을 써? 집들이라고 사람 불러놓고 생색내는 거잖아, 남의 돈으로. 저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했죠. 그래서 되물었어요. 아가씨, 남의 돈이라니 그게 무슨 이야기인데요? 왜요? 기분 나빠요? 어차피 이 집 엄마가 사준 집이잖아요. 고맙다고 해도 모자란데 반반 혼수했다고 새언니가 생색낼 일은 아닌 거 알죠? 그게 무슨... 제가 따지려니 남편이 시누이의 입을 틀어막더니 이내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렇게 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하영아, 내가 너한테 말을 하려고 했어. 근데 진짜 방법이 없었어. 도대체 뭐야? 이 집을 어머님이 해줬다는 건 또 뭐고? 그게 민지가 우리보다 4개월 빨리 결혼했잖아. 근데 난 우리 집 장남이라서 지원을 약속받은 상태였고 민지의 경우는 임신을 하는 바람에 급하게 한 거라서 뭐 정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원받는 대신에 당신이랑 내가 모은 돈을 민지한테 준 거야. 민지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 자긴 지원 한번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심통이 난 거야. 민지 입장에선 그렇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걸 나랑 상의도 없이 그랬다는 거야? 진짜 미쳤어? 내가 왜 반반 결혼을 했는데? 이런 말 듣기 싫어서 그런 거 몰라? 차라리 어머님한테 아가씨 지원하라고 하면 되잖아.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차별도 원래 하셨는데 민지가 갑자기 결혼하게 된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알자, 응?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럼 지금 아가씨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없이 시집와서 지원 다 받고 당신 돈 갉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차차 내가 말을 할게. 그리고 내가 돈 벌어서 당연히 당신한테 돈도 갚을 거고. 제발 이번 딱 한 번만 넘어가 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민지가 불쌍하잖아.
이번 한 번만 마지막 부탁이다. 저는 이 말을 이전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유독 동생을 아끼던 사람이었기에 그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죠. 하지만 결혼 후까지 상의 없이 동생을 지원한 것에 대한 부분은 참기가 힘들더군요. 그럼에도 동생 자존심을 좀 생각해달라. 임신 초기라서 스트레스는 받지 않게 해달라. 몇 번이고 설득을 하니 그때도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헌데 마지막이라더니 그 일 이후에 얼마 안가 또 그런 일이 생겼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가씨한테 뭘 주겠다고? 자가용 말이야. 아무래도 임신하고 힘들잖아. 병원 오갈 일도 많은데. 매제도 배달이라는 오토바이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민지가 그걸 타고 다닐 수도 없고. 택시 있잖아. 요즘 세상에 널린 게 교통수단인데 도대체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무엇보다 그 차도 나랑 당신이랑 같이 돈 모아서 산 거야. 얼마 타지도 않은 새 차잖아. 새 차니까 주자 이 말이지. 아님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출산 전까지 빌려주는 조건. 저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여보! 전에 내 돈 가지고 갔을 때가 마지막이라며. 이제 이런 일 없을 거라며. 당신이 아직도 그 말 안 해서 내 입장이 어떤지는 생각이라도 해봤어? 내가 왜 받지도 않은 도움을 받았다고 고맙다고 해야 해? 내 집에서 내가 있는 건데도 왜 생색낸다는 말을 들어? 진짜 미안. 엄마가 용서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럼. 당신 돈 거기에 쓴 거 알면 엄마 성격이 또 난리가 날 텐데 우리가 좀 불편해도 참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내 동생한테 차만 딱 지원해주고 끝. 더는 없어. 더 줄 것도 없고. 정말로 맹세해. 어쨌든 싫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안 돼. 그럼 걔 병원 갈 때마다 내가 대신 가야 되는데도? 정말 그게 좋아? 그럴까? 그렇게 해? 저는 가족의 단합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결혼 역시 그랬죠. 애초에 차를 혼수로 끼워서 무리하게 구매한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멀리 여행도 갈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주말에 드라이브라도 갈 생각으로 샀던 겁니다. 헌데 결국 그것도 남편의 억지에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되는 일에도 제가 참고 넘긴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이혼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늘 바쁘게 일을 했던 분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어요. 활동적인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굉장히 내향적인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두 분은 그런 문제로 종종 다투셨죠. 대부분 그걸 맞춰준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일이 끝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취미활동도 하면서 즐겼던 거였죠.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부터는 아버지도 10번 중에 3번은 거절하면서 천천히 조율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꽤 오랜 시간 병원에서 지내야 했었는데 병간호로 답답함을 느끼던 어머니가 이혼을 하자고 나왔던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대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면 이럴 수 있어? 나도 참을 만큼 참고 말하는 거야. 나라고 그냥 한 말이겠어? 최근 몇 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뭘 했어? 매번 어디 가자고 해도 싫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을 했어? 난 어디든 나가서 놀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가 많은 걸 바래? 적당히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도 노력했잖아.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다고. 그러는 당신은 몇 년을 나한테 맞춰줬어? 당신한테 결혼은 무조건 상대가 따라줘야 결혼이니? 참고 견디고 이런 건 결혼이 아니야? 당신이 이제까지 편안하게 살았다는 건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양보를 해줘서 가능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언제까지 애처럼 굴 거야? 난 모르겠고 이 짓은 내가 더는 못해. 난 못 참겠어. 부부 사이의 문제니 제가 모르는 것도 분명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꼭 이혼을 이야기해야 했을지 그건 저도 이해할 수 없었죠. 어쨌든 결국 그 일로 이혼을 했습니다.
충격 때문인지 아버지는 저조차도 거부하셨죠.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아버지와 재혼을 하셨죠. 2달도 채 걸리지 않는 재혼이었기에 겨우 중학생이었던 저 역시 눈치를 챘습니다. 이미 이혼 전부터 두 분이 만나왔다는 걸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는 어머니나 새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생기며 이기적인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참고 받아줬던 거였어요. 그것만으로도 힘들었지만 사실 저희에게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결혼 당시 나이가 33살이었는데 35살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시누이는 그때 둘째를 가지기까지 해서 시어머니의 심기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더는 가지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은 애를 잘도 가지는데 넌 대체 뭐니? 몸에 좋다는 건 다 먹고 심지어 병원까지 다니는데도 계속 실패를 해. 예전 같았으면 나이라도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요즘은 예전이랑은 또 다르지 않니? 아이 35이면 많다면 많아도 또 적다면 적은 나이 아니니? 우리 아파트에 사는 여자는 43살에도 아이 가졌다고 그러던데. 죄송해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노력? 그건 결국 과정 아니니?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지. 과정에서 백날 열심히 했다 잘했다 해봤자 그냥 말뿐이라는 거 모르니? 아니 무슨 낌새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 민지 보면서 느끼는 게 없어? 민지 그건 능력도 안 되는데도 벌써 둘째야. 그것도 첫째는 아들. 내가 너희한테 못한 게 뭐가 있어? 막말로 난 민지 그거 결혼할 때 지원도 안 했어. 어디서 시궁창에 빠진 쥐새끼 같은 놈을 사위라고 데리고 와서 괘씸해서 너희한테만 이 집 해준 거야. 알아 몰라? 네, 저도 알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다가 여기서 딱 대가 끊어질 것 같아서 난 요즘에 잠도 제대로 못 자. 됐고, 경주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다고 하더라. 나도 물어서 겨우 알아낸 곳이니까 종옥이랑 다녀와. 바로 가, 이번 주 안에. 요즘 세상에 누가 한의원을 가서 약을 먹고 아이를 가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 먼 경주까지 가는 길도 막막했죠. 멀쩡한 차를 시누이에게 줘버린 상태였기에 저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했고 길을 헤매다가 결국 택시까지 잡아탔죠. 헌데 엄청 신기하게도 정말 그 한의원이 유명한지 택시기사도 알고 있더군요. 실제로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진맥을 하고 3달치의 약을 지었는데 딱 2달 만에 아이가 들었었죠. 저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이건 진짜였습니다. 한동안 자신 덕에 아이가 생겼다며 시어머니가 생색을 냈는데도 그게 전혀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저도 기뻤죠. 너 일단 일 그만둬라. 일을요? 아직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임신 초기인데 일을 그만둬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요즘에 맞벌이는 기본으로 하기도 하고. 얘가 진짜 내 말 들어서 나 안 된 게 뭐가 있어? 경주의 한의원도 나 아니었으면 가볼 생각이나 했겠어? 그리고 다른 집이야 그렇다고 치고 요즘 세상에 집 한 채 하는 게 힘드니 맞벌이는 필수라고 하지. 집도 떡하니 내가 해줬고 종옥이 공기업 다니니까 노후도 든든할 거고. 도대체 뭐가 걱정이라고 여자가 밖으로 나돌아? 애 잘 키우는 게 여자 도리지. 저는 혼자 속으로 시어머니는 남편이 시누이에게 돈을 퍼주는 걸 모르니 그런 속편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같이 벌어서 그나마 생활이 유지되는 실정이었고요. 그런데 문득 아예 일을 그만두면 남편도 조금은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구나 저도 이참에 일을 쉬면서 육아에 전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그럼 정말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할까요? 그래. 형편이 드는데 뭐하러 2중 3중 고생을 할 거야? 애 낳아서 남의 손에 키우면서
거기서 돈 버리고 시간 버리는 것보다 엄마 자리 딱 지키는 게 최고야. 미련도 두지 말고 당장 그만둬.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리 생각하고. 실제로 저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물론 남편과도 충분한 상의를 했고 남편 역시도 생활비를 제게 다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드디어 제대로 굴러가겠구나 하고 안심을 했었는데 아이의 성별이 딸이라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혔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실망을 하셨지만 그나마 한의원 때문에 넘어가게 되었죠. 다시 또 가서 약을 타면 그땐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출산하고 몇 년 뒤에 상황은 바뀌게 됐죠. 남의 손에 아이를 키우지 않고 엄마 자리를 똑바로 지키는 게 최고라던 시어머니는 말을 바꾼 겁니다. 그 좋은 한약 먹고 딸 하나 달랑 낳은 게 전부인데 양심 있으면 내 아들 등골 빨아먹지 말고 나가서 일이라도 구해야 맞지 않니? 요즘 시대에 어떤 여자가 전업주부로 있어? 네? 지금 당장요? 그래, 지금 당장! 나도 이제 이런 호구짓 안 할란다. 너희 잘 되길 바라면서 있는 거 없는 거 퍼준 결과가 이거니? 내 돈은 어쩔 거야, 어? 그 아파트가 어떤 건데?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종옥 씨한테 하셔야죠. 넌 책임 없니? 부부라는 건 원래 공동 책임이야. 어떻게 살림을 했기에 종옥이가 이런 짓을 하는데도 모를 수가 있어? 너도 알고 있었지, 어? 시어머니가 이렇게 된 것은 남편이 또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저도 몰랐던 일이었죠. 남편이 저 몰래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은 시어머니가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대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였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핑계를 대며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댔지만 제게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전처럼 빌거나 설득하지도 않고 우울한 얼굴로 이야기를 했죠. 당신만 알고 있어. 매제 말이야. 서방님? 코인에 손을 댔다가 크게 당한 모양이야. 파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고. 나도 처음엔 외면했는데 죽고 싶다고까지 하면서 술만 들이키는 걸 보니 차마 솔직히 어려울 때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 매제는 부모 형제도 없는 고아에 엄마는 매번 저런 반응이잖아. 지금이라도 이혼시키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걸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또 나랑 상의 없이 이랬다는 거야? 신혼집 구할 돈 가져다가 줬을 때도 내 차를 선물로 줬을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 해? 여보, 우린 그러지 말자. 당신도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어? 당신 부모님 이야기도 해줬잖아. 장모님이 이혼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아니야? 우린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약속하고 한 결혼이고 어려울 때 도와야지. 어? 이건 경우가 좀 다르잖아. 당신은 계속 퍼주기만 하고. 그러니까 아가씨나 서방님이 점점 더 의지만 하는 거 아니야? 애초에 형편이 되지 않으면 아이라도 낳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장 우린 어떻게 살 거야? 우리 세 식구도 먹고 살 구멍이 있어야 하는데 당신 월급으로 빚 갚고 퍼주면서 우린 어쩔 거냐고. 앞으로 나도 안 할 거야. 진짜야. 내가 우리 아이 결혼 다 걸고 말해. 이전엔 당신한테 말하면서 양심에 찔렸었어. 돕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젠 달라. 나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고 우리 딸의 아빠야. 정신 차렸다는 뜻이기도 해. 나 한 번만 믿어줘. 울며불며 부탁하기에 결국 또다시 넘어가긴 했어요. 물론 생각 같아서는 정말 명치를 세게 때리고 싶었습니다. 매를 부른다는 느낌이 이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남편은 정말 착했습니다. 미안한 일에 고개를 숙일 줄 알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었으니까요. 답답하긴 해도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싶었고 진심으로 용서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취업을 시도했죠. 하지만 쉽진 않더군요. 일단 아이를 가진 뒤에 5년 가까이 경력이 비어 있었던 것도 나이가 많아진 것도 문제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업을 준비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일을 하던 와중에 반갑지 않은 전화가 울렸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였죠. 하영아, 엄마 좀 도와다오. 진짜 큰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병원 주소 찍어줄 테니 그리로 좀 와다오. 어? 저는 어머니가 다쳤다고 생각하고 편의점 사장님에게 부탁까지 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헌데 막상 어머니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죠. 곱게 화장을 하고 살랑거리는 치마를 입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싶어서 저는 병실 안을 봤는데 새아버지가 물건을 허공으로 던지며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서운지 저를 잡고 말했죠. 너가 들어가서 이것 좀 받아줘. 어? 저 인간 말이 이제 안 통해. 엄마 무서워 죽겠어. 저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혼 서류? 엄마 설마 또? 그런 거 아니야. 진짜로 이상하다니까. 얼마 전에 저 사람이 사고로 발가락이 절단이 됐어. 그리고 난 정말 정성스럽게 간호를 해줬고. 그런데 통증이 있다나? 나도 몰라. 근데 자꾸 화를 내고 나한테 어찌나 화풀이를 하는지. 결혼할 당시에 새아버지는 꽤 이름난 회사의 건설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현장 자재가 무너져서 다리가 깔리면서 수술을 2번이나 받았다고 했죠. 절단된 발가락을 연결하는 데 수술을 받았음에도 괴사가 진행되었고 몇 개는 결국 살리지 못했답니다. 그것도 힘든 상황인데 하필 의사의 말로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까지 같이 왔다는 게 문제가 되었죠. 쉽게 말해서 통증이 원래의 상처 부위보다 넓은 부위로 퍼지고 지속되는 겁니다. 신경통이라서 찌르는 것 같고 때론 불타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거고요.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다시 이혼을 하겠다는 말에 저는 화를 냈죠. 엄마는 도대체 왜 그래? 아프니까 화를 낼 수도 있고 좀 짜증낼 수도 있잖아. 멀쩡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장애를 얻게 된 거야. 본인도 얼마나 놀랐겠냐고. 더구나 수술한 게 얼마나 됐다고 그래? 그런데도 이 와중에 이혼?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난 못 참겠으니까 그렇지. 내가 평생 저 짜증을 받아야 되니? 엄마 머리는 꽃밭이야? 적당히 이해하고 참는 것도 있어야지. 아버지 그렇게 됐을 때도 병원에서 이혼하다니 이번에도 꼭 이렇게 들쑤셔야 속이 후련해? 엄마는 참는 법을 몰라? 아저씨가 저러는 거 당연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해심 넘쳐서 좋겠다. 근데 엄만 그런 거 못 참아.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할 거고. 그럼 왜 날 불렀는데? 방패막이라도 삼고 싶어서? 나도 무서우니까 그랬지. 너희 아빠는 소리만 좀 질렀지. 저 인간은 물건까지 던지잖아. 저런 폭력적인 거 보면서 이제 확신이 완전히 섰어. 난 이혼 꼭 해야겠어. 엄마 진짜 질린다. 어떻게 또 이래? 나한테까지 상처 주면서 이혼했으면 잘 살든가. 적어도 아저씨 퇴원할 때까진 병실 지켜. 그게 예의라는 거야.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렇게 예의를 알면 네가 해봐. 병간호 직접 해주라고. 이런 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그제서야 제가 왜 몇 번이고 남편을 용서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엔 어머니처럼 이혼하는 게 싫어서 그런다고 단정을 지었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것과는 약간 결이 달랐죠. 조금이라도 불편한 걸 견디지 못하고 그런 어머니에게 저 역시도 언젠가 아프면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어딜 기댈 곳도 없고 가족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타협하면서 최대한 의리를 보이려고 한 거였죠. 그들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즉, 일종의 결핍이자 마음의 병이었던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 버리고 제가 병원에 남게 됐죠. 당연히 새아버지는 제게 병간호를 받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가라! 너랑 나랑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고 너 나 싫어하는 거 아니었냐? 네, 싫죠. 아픈 아버지 두고 바람 피운 상대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럼 가. 나 혼자 있을 수 있어. 아니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요, 저희 아빠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어릴 때라서 그냥 엄마 따라서 나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마음에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안 그러려고요. 어쨌든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저 지원해 주셨으니 저도 이참에 자식 비슷한 도리해 볼 생각이에요. 그니까 불편해도 견디세요. 물론 초반에는 쉽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서러움이 밀려오는지 소리를 꽥 지르기도 했고 통증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라면 그 반응에도 기겁을 하면서 달아났겠지만 제게는 그리 대수롭지도 않았어요. 이해심이라는 것의 힘이었죠. 제가 그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지만 짐작이 가능했던 거였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질환 자체가 진통제를 처방받는 동시에 우울증 약까지 먹을 정도라면 누구라도 그 정도 짜증을 낼 거라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저씨는 어느 순간 많이 누그러지더군요. 하지만 그걸 두고 볼 시누이가 아니었습니다. 새언니,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친정에 돈 퍼다 날라요? 그 말투, 그 표정까지 진짜 천불이 올라오는 걸 겨우 눌렀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들어보니까 병원에 다닌다고. 복합 무슨 증후군? 그것도 있고 장애까지 얻었다면서요? 그럼 새언니가 전적으로 돌보는 거고 외동딸이니까 그 병원비까지. 양심이 있으면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러죠. 새아버지라고 들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해요? 아가씨, 그 발언은 좀 선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가족 문제인데. 가족이니까 하는 거죠. 새언니는 나랑 가족 아니에요? 선이 어딨어요. 오빠도 걱정하니까 하는 말이고요. 저도 이런 거 총대 매고 싶지 않아요. 묻는 것도 죄인가? 일단 아저씨, 아니 새아버진 돈 꽤 있으셔서 그런 걱정 전혀 없고요. 제가 병간호를 하는 것도 도의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친정에 돈을 퍼다 나른다는 말은 어울리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제가 돈을 퍼줄 수가 있어요? 매번 아가씨한테 돈을 주고 있는데? 기가 차서. 당연히 그건 받아야 하니까 주는 거죠. 저도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참을 인을 몇 번이나 새겼는지 모릅니다. 그가 남편에게 받아간 돈만 해도 1억이 넘었을 텐데도 뻔뻔하게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고 하는 걸 보니 속이 뒤집혔죠. 그래도 꾹꾹 김장 누르듯이 속을 누르고 있는데 거기에 시누이가 소금을 뿌린 겁니다. 일이라도 하든가. 요양사야 뭐야? 혹시 그 아저씨가 간호해주는 돈이라도 줘요? 아가씨 좀 작작 좀 하세요. 뭐요? 작작? 지금 누가 할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고 인상을 썼죠.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 밥은 몇 공기나 더 먹은 인생 선배로 말 좀 할게. 아무리 못 배워 먹었어도 적당히라는 개념을 모르니? 내가 너 능력 안 되는 거 알면서 애싸지르지 말라고 말한 적 있어? 없잖아. 왜? 그건 너희 집 문제니까. 그 정도 배려 받으면 너도 어느 정도 개념은 있어야지. 근데 넌 주댕이에 필터가 없어? 싸지른다고 말이 아니란다. 기가 차서. 아이 새언니 미쳤어요? 미치지 안 미쳐?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꼴로 사는데? 너 때문이잖아. 미안하지 않아? 뭐? 시어머니가 이 집을 사줘? 아니야. 나 이 집 사는데 돈 줬어. 딱 절반하고 들어왔고. 근데 너희 오빠가 너 시집 갈 때 돈 준다고 그 돈을 홀랑 써버린 거야. 알아? 그리고 너 타고 다니는 차도 내 돈 절반이 들어간 거야. 양심이 어쩌고 짓거릴 시간에 너 가슴에 양심이 있긴 한지 살펴보고 다시 입 열어. 누군 성질 없어서 참은 줄 알아?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시누이를 보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막상 뒷수습을 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긴 했지만 어차피 남편이 차차 이야기하겠다고 한 부분이니 상관없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시누이는 급격하게 어두워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새언니가 빚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채까지 끌었었다면서요? 아니에요?
저는 급작스러운 물음에 당황했죠. 빚? 무슨 빚? 아니 분명 오빠가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한다고 펑펑 울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오빠한테 돈까지 빌려줬어요. 저는 새언니 때문에 매번 오빠 혼자 힘들어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소린가요? 돈을 빌려줬다니 누구? 혹시 저희 남편이 돈을 빌려갔다 그 말인가요? 네. 언니 결혼할 때 그리고 얼마 전에도 3천 빌려갔었어요. 제가 상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시어머니에게 결혼 지원을 받기로 했고 제게는 반반 결혼을 하자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 돈을 다른 곳에 써버렸고 제가 신혼집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겠다고 하니 그때 시누이에게 돈을 빌린 겁니다. 그러니 시누이 입장에서는 돈도 없는 주제에 무리하게 돈을 쓴다고 생각해서 제게 시비를 걸었던 거였죠. 그리고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누이는 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했고 남편은 저와 함께 샀던 그 자동차를 담보로 줬던 거였습니다. 임신해서 애가 힘들다니 빌려주기만 하자던 말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였죠. 물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것도 시누이와는 관계없었고 서방님은 코인도 하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우리 둘 다 남편에게 감쪽같이 속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말을 맞춰보고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그걸 깨트린 건 저였죠. 아니 아가씨는 왜 그런 말을 저한테 안 했어요? 그야 새언니가 임신도 못하고 아들도 못 낳아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고 오빠가 부탁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저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그러는 새언니는 왜 이런 말 안 했어요? 전 어머님이 아들, 딸 차별도 심하고 결혼도 못마땅히 하는 상황이라고. 당연히 남편이 부탁한 것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저한테도 그랬어요. 마지막이라고. 그 이후엔 이혼까지 생각한다고요. 기가 차서. 그럼 우린 서로 배려하다가 이 사실을 몰랐던 거네요? 7년이 넘게?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가끔 본다고 해도 어떻게 그 거짓말이 이렇게 오래 이어질 수 있냐고 말이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건 성향의 문제였습니다. 시누이는 오랜 시간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고 저 역시 어머니 때문에 참는 게 습관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 서로가 불만은 토해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은 계속 참고 넘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은 여전히 있었죠. 바로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자기 남편에게 부탁해서 뒤를 밟게 했죠. 또한 배달 일의 장점은 어디든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덕분에 남편이 드나들던 오피스텔까지 근접해서 사진을 찍어왔던 겁니다. 사진을 확인하고 화가 난 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를 위해서 옆에 서 있기만 했죠. 뒤늦게 집으로 귀가한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눈만 껌뻑거리며 묻더군요. 둘이 뭐야? 왜 같이 있어? 혹시 또 싸웠어? 당신 바람났니? 딴살림 차린 거야? 제 물음에 남편은 엄청 당황하면서 말을 더듬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당장 내 생활하는 것도 빠듯한데. 그러자 시누이는 헛웃음을 흘리면서 사진을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오빠 거짓말 그만 좀 하고 말해. 내 돈 어쨌어? 2년 줬어? 이건 그러니까 이건 좀 친해서 어깨동무 그거 한 거야. 아주 새파랗게 젊은 여자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어깨동무가 아니라 거의 끌어안고 있었고 두 사람은 틈도 없이 밀착된 상태였죠. 남편 스스로도 자신의 말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이내 제 앞에 바짝 엎드리고는 빌기 시작했습니다. 실수했어 여보. 하영아, 당신도 알잖아. 내가 거절을 잘 못하는 거. 이 여자가 좋다고 나한테 들러붙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잠깐 만난 거야. 나랑 만나야만 포기가 된다고 억지를 피워서 신용만 한 거였어. 정말이야. 난 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저는 남편의 뺨을 후려쳤죠.
아직까지도 거짓말이니?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이 여자한테 돈 가져다 준 거야? 말해. 아님 삼자 되면 할 거야. 지금 그 여자 옆에 사람도 붙여놨어. 남편은 벌겋게 다른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더니 결국 실토를 했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고. 자꾸 뭘 사달라고 하고 집도 춥다고 오피스텔로 옮겨달라고 하고. 난 정말 가볍게 만나. 아니 그게 아이씨 나도 미치겠네. 아 진짜 나 억울해. 그러자 신우이가 남편의 등짝을 때리면서 소리를 질렀죠. 나랑 내 남편 돈까지 써서 그 짓 하고 싶었어? 그거 조건 만남이잖아.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니야.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오빠 정신 차려. 20대 후반? 그 정도 되는 거지? 이렇게 어린 여자가 왜 오빠를 만나? 오빠가 재벌이야? 아니면 얼굴이 잘나기랬어? 오빠 그냥 아저씨야. 그것도 이제는 40대보다 50대 가까운 반백살 아저씨라고. 돈 달라는 거 다 주니까 오빠를 만났겠지. 그런데도 아니라고?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데? 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는 저와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총각 파티를 하면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한다고 하니 당연히 짧은 만남은 끝이 났다고 했고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뒤에 갑자기 연락을 오며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돈이 없었다면 진작에 끊어졌을 인연이었음에도 남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들키게 된 거 당당하게 이혼하고 그 여자와 미래를 꿈꾸겠다는 개처방 같은 말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신우이 역시도 인연을 끊겠다고 강경하게 나왔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에 남편이 이혼 못한다고 말을 바꿨고 그 이유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남자들 가끔 그렇게 속을 썩인다. 그럴 수 있어. 가끔이요? 7년이에요. 짧게 잡은 게 7년이라고요. 애가 순진해서 그런 거야. 이제 아범도 반성할 거고 그 여자랑 헤어지기로 했어. 아, 이혼이 어디 쉬운 일이니? 걔한테도 한 번은 기회를 줘야지. 그때는 당황해서 그랬다고 하잖아. 민지고 너고 하도 공격을 하고 뺨까지 때렸다며? 그 자존심에 이혼 소리 나올 만했지. 아니요, 전 이혼할 거예요. 말이 쉽지. 너 애 생각은 안 해? 막말로 종옥이가 만나는 여자는 여자도 아니야. 그냥 돈 받고 몸 파는 그런 여자라는 말이지. 왜 그런 여자 때문에 멀쩡한 가정을 깨? 그러게요. 제가 묻고 싶네요. 왜 그런 여자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나왔는지. 시어머니는 제가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자 한숨을 푹 쉬었죠. 아유 그래 너 기분 나쁜 거 이해한다. 그럼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너 이혼한다고 치자. 그럼 돈은 있니? 자식 키울 돈은 있어? 취업한다고 한 게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아르바이트하고 병가 누우면서 병원 들락거리고 있잖아. 왜 돈이 없는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다. 종옥이 적골 나서 분배할 재산도 없는데 뭘 가지고 갈 거야? 위자료? 그런 건 나와도 쟤는 감당도 못해.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나도 이제 돈 없다. 내 콩팥이라도 가져갈 작정이야? 아님 냉장고 팔고 에어컨, 가구 하나씩 팔면서 살 거야? 뭐가 남았어? 더구나 그런 문제로 이혼당하는 순간 공기업 다니는 저 녀석도 끝이야. 양육비? 기대도 말아라. 먹고 죽을래야 없는 돈이 어디서 난다는 거야? 이번만 넘어가서 너도 같이 살면서 차근차근 갚아가. 대출금 금방 갚고 나서 정리되면 그때 그러든가. 그래도 당장 이혼하겠다면요? 담보대출을 받긴 했지만 엄연히 그 아파트 제가 돈을 낸 제 아파트기도 해요. 이제 아시잖아요. 좋다. 정 이혼하고 싶으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것만 지킨다면 나도 추후에 아파트 정리되면 갚아주마. 그게 뭔데요?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시어머니는 절 거의 협박을 하셨습니다. 정 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공기업 다니는 남편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협의로 깔끔하게 끝내라고 말이죠.
이 보통 공기업은 사원의 개인사가 고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잘못하면 잘리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품위 유지 항목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빡빡하죠. 심지어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제 딸에 대한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을 거라고 한 겁니다. 때문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죠. 저는 결혼 초에 남편에게 준 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기에 너무 막막했고요. 다른 여자들은 이혼할 때 재산 딱 반 갈라서 잘만 헤어지는데 왜 저는 그것조차 배째라는 인간을 만나게 되었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저는 병간호는 쉬지 않고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집구석에 딸이 있는 것조차 싫어서 병원에 데리고 온 참이었죠. 정수기 소독하고 컵을 씻고 채워서 병실에 들어섰는데 한참 말이 터진 저희 딸이 새아버지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아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그랬고 엄마가 물건 던졌는데 아빠 머리에 콩 박혀서 아야야야 하니까 슝 하고. 저는 그 말에 놀라서 얼른 제 딸의 입을 막았죠.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분명 남편과 싸울 때 아이가 다른 방에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애써 웃었죠. 그걸 또 언제... 됐어요. 아저씨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 말에 새아버지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말해봐라. 무슨 일이야? 속일 생각은 말고. 결국 저는 일어난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그간 빼돌린 돈, 시누이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결과와 시어머니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새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해라. 물론 내가 너한테 아비도 아니었고 남보단 좀 더 가까운 그런 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 그럼 내 말이 어이없게 들리겠지. 하지만 참는 것도 정도가 있어. 너희 엄만 참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문제였지만 하영이 넌 너무 참아 문제야. 알지? 저도 알아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당장 돈도 받아야 하고. 돈이 문제는 아니야. 너 마음에 상처가 생겼잖아. 그걸 견디고 참고 또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 아니다. 결국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신물처럼 올라와서 널 괴롭힐 거야. 지금이야 화가 나니 인지를 못하고 있겠지만 너한텐 남편이었고 애 아빠인 사람이 널 배신하고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런데 협의 이혼을 해야 된다.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도와주마. 내가. 하지만 전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새아버지가 돕는다고 해도 망설일 문제인데 어머니와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이라면 아예 남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새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한텐 자식이 없다. 이전 결혼에서도 아이가 없었으니까. 너와도 추억 하나 쌓지 못했고. 그래도 우리가 남은 아니지 않니? 밥상머리에서 함께 뜬 국이 몇 그릇이야. 이 상황 때문에 가족이라고 보기 힘들어도 식구라고 할 순 있지. 또 너도 병간호 자처하면서 자식 노릇 비슷하게 해준다고 했으니 나도 그러고 싶어 그래. 나한테도 딱 한 번만 기회를 다오. 그리고 이건 한 번은 말하고 싶었는데 나 너희 엄마 유부녀라는 거 진짜 몰랐다. 너희 아빠가 병원에 있다는 건 더더욱 몰랐고. 네?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엄마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있었어. 솔직히 그런 꼴로 재혼하고 나 혼자만 고고한 척하는 것도 웃기지 않니? 결국 너한테 상처 준 것은 똑같은데 해서 뭐하나 싶었어.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것도 다 참고 이해해서 생긴 거야. 우리 더는 참지 말자.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 알겠어? 새아버지와 오해를 풀고 저는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을 받게 된 것은 변호사였고 이혼 소송을 준비해 주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새아버지 지인을 통해서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도 해당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 일로 감사까지 벌어졌고 남편의 실직은 확실시 되었어요. 고작 20일 만에 모든 게 일어났던 겁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는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더군요. 마침 그땐 시누이가 와 있었습니다. 애미 너 뭐야?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어? 나랑 약속 안 했어? 이혼 소송하면 너도 끝이야. 그런데 회사에다가 그걸 알려? 미쳤어? 양육비 받기 싫어?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죠. 네, 안 받으려고요. 그깟 돈, 그 푼돈 얼마나 한다고 제가 그걸 받아요? 뭐? 푼돈? 너 머리가 어떻게 됐니? 이 아파트 매매 대금이 걸린 일이야. 여기 대출 못 갚으면 너도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해. 저 어린애를 데리고 나갈 거니? 제가 왜요? 길바닥에 나앉는 건 남편이죠. 아, 아닌가? 어머님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돈 밝히는 새 며느리도 꼭 같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쵸?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민지야, 너 들었니? 초년 단장 잡아. 내가 아주 머리털을 죄다 뽑아버릴 거야. 이 망할려나. 내 아들 인생 어쩔 거야? 시어머니가 제게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던 그 순간 그 팔을 잡은 건 시누이였죠. 엄마, 이제 좀 그만 좀 해. 오빠가 잘못한 거잖아.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당연히 잘못이 없는 사람 편을 드는 거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는데 엄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오빠가 징징거리니까 새언니 머리채 잡을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야? 뭐? 너 엄마 말 무시하고 어디서 거지 같은 놈이랑 결혼하더니 너도 미친 거야? 제발 내 남편한테 그따위로 말하지 마. 고아에 배운 것도 없고 직업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 오빠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나은 사람이야. 엄마 눈에는 오빠만 자식이고 난 안 보여? 엄마가 그렇게 무시하는 박서방 돈 가지고 간 게 오빠야. 알긴 알고 하는 말이야? 다 갚겠지. 너희 오빠가 능력이 없어 뭐가 없어? 이제 없잖아. 공기업 잘린다는 소리 들었어. 그러니까 엄만 이만 좀 빠져. 정 그렇게 오빠 믿고 싶으면 이 집 넘어가는 거 보면서 그러던가. 이 집이 엄마 전 재산 아니었어? 이 집이 넘어간다고?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씩 웃어주며 말했습니다. 직업이 없으니 조만간 그렇겠죠? 참으세요. 어머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을 수 있다고. 이런 아들이지만 어쩌겠어요. 본인 자식인데 참으셔야지. 제가 말하는 동시에 열린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왔죠. 가구를 옮기기 위해서 일부러 부른 인부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시누이에게 제가 남기는 선물이기도 했죠. 자동차 명의는 이미 넘겼고 이제 냉장고, 가전, 가구까지 싹 다 빼서 시누이 집으로 옮겨줄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 뛰어들어왔죠.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내 TV! 저걸 왜 가지고 가? 무슨 짓이긴. 어차피 받을 것도 받을 필요도 없어졌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지. 내가 계산은 칼 같은 편이거든. 밥솥 빼고 다 옮겨주세요. 식기세척기랑 로봇 청소기는 꼭 챙겨주시고요. 미쳤어? 내 거야. 절대로 안 돼! 저는 남편을 비웃으면서 더 크게 인부들에게 소리쳤죠. 이 사람들 신경 끄고 힘으로 밀고 나가주시면 2배, 아니 3배로 일당 드릴게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배송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집은 뒷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인부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남편과 시어머니도 다 밀치면서 물건을 옮겼고 그걸 보는 시누이는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몇 분 만에 텅 비어버린 거실과 방을 보면서 남편은 헛웃음을 흘렸죠.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이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야, 넌 결국 네 무덤 판 거야. 여자랑 정리도 다 됐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했는데도 이래? 엄마 말 못 들었어?
당신 때문에 이 집도 날아가게 생겼고 당신 전 재산도 잃은 거야. 나도 위자료고 양육비고 다 못 줘. 신우이가 그때 저 대신 남편에게 말했죠. 새언니, 그거 없어도 충분히 잘 살 거거든? 이미 새언니는 새 집도 있어. 이것보다 훨씬 좋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고 외제차까지 있거든. 새언니 이제 앞으로 더 잘 살기만 할 거야. 무덤은 오빠랑 엄마가 판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여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새아버지는 정말로 저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제 집을 더 빨리 알아봐 주셨죠. 이유는 단순했어요. 진짜 쏘지 못하더라도 빈 총탄보다는 꽉 찬 총알이 있어야 훨씬 위협적이라고 말이죠. 끝으로 제게 당부한 것은 당당해져라. 아주 잘근잘근 밟아서 땅을 치며 후회하게 해주는 거였고요. 때문에 새 집과 새 차를 제게 선물로 투축해줬던 겁니다. 그게 제게 든든한 총알이 되어줬죠. 사실 초반에는 몇 평이나 되는 아파트고 어떤 브랜드라는 걸 다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든든해지니 그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더군요. 그저 여유로웠고 행동 자체도 조급해지지 않았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묻는 남편의 물음 대신에 비웃음으로 되돌려줬을 뿐입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시누이도 끝내 시어머니와 남편과 아예 절연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시누이와는 오해를 풀고 제가 이혼한 후에 더 가까워지며 이야기를 듣게 됐죠. 저와 이혼하고 얼마 못 가서 저희 신혼집이었던 아파트가 넘어가게 됐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었던 아파트가 아들의 불륜 때문에 연기처럼 사라지게 된 겁니다. 시누이도 그 뒤로 인연을 끊고 이사까지 가버렸기에 뒤의 소식은 알 수 없었는데 남편이 저를 찾아오면서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나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엄마 집에 살았는데 내가 꼴 보기 싫다면서 집에서 쫓아냈고 당장 갈 곳도 없어. 당신은 힘들 때 사람 손 놓는 사람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우리 딸 아빠야. 그런 내가 길거리를 떠도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어? 당신 말처럼 난 누군가 힘들 때 손을 놓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당신이 먼저 손 놨잖아. 아니야. 난 언제나 당신이 우선이었어. 진짜야. 그러니까 결혼은 유지했잖아. 기가 차서. 꼭 바람 피울 때 내 손 잡고 피운 것처럼 말하지 마. 역겨우니까. 그 여자랑 있을 때는 당신이 우리 딸 아빠가 아니었어? 유부남이 아니었니? 그리고 나도 더는 안 참아. 적어도 정당한 상황에서 참고 넘기는 일은 없어.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어? 우리 좋았잖아. 야 똑바로 들어. 우리가 좋았던 건 내가 일방적으로 이해하고 배려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건 내 노력 덕이고. 제발 내 눈앞에서 꺼져주라. 안 돼. 나 당신밖에 없어. 나 못 가. 절대로 안 나가. 절대로 안 나가겠다고 아이라도 보고 가게 해달라며 추하게 매달렸지만 저는 경비를 불러서 그 인간을 쫓아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쫓아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문자까지 계속해서 결국 접근 금지 신청을 했죠. 이별이 아름답길 바라는 것은 동화겠지만 지저분하다고 해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련이 남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덕분에 이혼 후에도 저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새아버지 역시도 결국엔 미련 없이 어머니와 이혼을 했고 현재는 제가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왕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은 아저씨라는 호칭 대신에 아버지라고 진짜 부르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세상에는 저나 새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처럼 과거의 일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님 타고났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결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인 거죠. 쟤는 이번에도 넘어가 주겠지.
잘만 이야기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꼭 한 가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이 돌아서면 더 무섭게 자를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참고 버티고 견디다가 일어났다면 더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도요. 우리 같은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서운 거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곳에도 저랑 비슷한 분들도 꽤 많겠죠. 바라건대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 비록 저도 상처받았지만 앞으로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어요. 왜냐면 이해심 100%, 배려 100%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은 따뜻할 테니까요. 그럼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해요.